안녕하세요. 박봉선입니다. 오늘 내 책 이야기는 저는 인문학이 처음인데요 라는 입문서에 해당하는 저의 책입니다. 나온 지는 한 60년 됐는데요. 그래도 뭐 일종의 스테디셀러로 꾸준하게 지금까지도 그래도 꽤 나가는 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 주는 책인데요. 최근에 개정판을 냈어요. 이제 계속 관심이 있으니까 조금 더 내용을 반영하고 표지도 바꾸고 좀 이러면서 개정판 작업을 해서 냈고요. 책 제목 말 그대로 인문학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이 수월하게 다가설 수 있도록 그렇게 내용을 만들어 놓은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요, 인문학에 대한 관심을 갖고 다가서려고 하지만 멈칫거리거나 뒷걸음질 치거나 아예 돌아서서 나와 인연이 없는 학문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데는 이유가 있겠죠. 첫 번째는 아무래도 인문학이 그다지 이렇게 절실하게 다가서지 않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절박하고 절실하면은 어떤 수를 쓰든지 만나겠죠. 근데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에 특별히 뭐 인문학 없어도 큰 지장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괜히 시간이 좀 남을 때 좀 들여다보면 되는 거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간이 남는 경우가 없잖아요. 실제 삶에서 막 이것저것 일에 치여다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항상 인문학은 사회에 대한 관심 또 학문에 대한 관심 중에서도 가장 후순위로 밀려버리는 경우들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또 하나는 그간 우리 사회에서 인문학을 접하는 방식이 잘못된 것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 되겠죠. 뭔가 재미를 증가시키고 자기의 생각이 성장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방식이라면은 거기서 오는 유인 효과가 있을 텐데 지겹고 재미없고 뭐 이러면은 그만큼 더 멀어지는 과정이 필수라고 봐야죠.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책을 쓴 데는 나름대로 또 이유는 있어요. 사실은 출판사에서 여러 차례 인문학 입문서를 써달라고 요청이 왔을 때 제가 거절했었어요. 몇 차례나, 아니, 저 안 쓰겠습니다. 쓸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거절을 했었어요.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시중에 이미 인문학 서적이 많이 있다. 그렇게 많은 인문학 서적이 있는데 내가 뭐 했어야 되냐. 제 나름대로 그 책을 쓰는 원칙이란 게 있어요. 원칙은 뭐냐면 지금까지 한 45권 정도 책을 냈는데 그 책을 낼 때마다 제 나름대로의 기준이 이미 있는 건 내지 말자는 거였어요. 다른 사람이 충분한 내용을 가지고 낸 게 있는데 내가 왜 내? 그거는 지면 낭비고 저 개인적으로도 시간 낭비다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남이 다루지 않은 어떤 주제 혹은 그런 소재 혹은 좀 더 심화시켜서 들어가야 될 내용이 있는 것 이런 쪽으로 주로 작업을 하는 편이었어요. 근데 이미 여러 권 나와 있는데 내가 왜 내냐 그랬더니 출판사 쪽에서도 시중에 입문서들이 너무 아쉬움이 많으니까 한번 살펴보시라 그래가지고 서점에 나가서 이 책 저 책 한번 쭉 살펴봤어요. 그런데 정말 아쉬움이 있었어요. 어떤 아쉬움이 있냐면은 대부분의 많은 인문학 입문서들이 다이제스트식의 요약 정리본이더라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입시 교육을 하면서 접했던 방식, 암기식 교육의 연장선에 있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면 인문학과 친해지기가 어렵고 오히려 벽에 막히게 되죠. 왜냐하면 지겹잖아요. 입시교육. 그거 10여 년을 해왔는데 그 방식으로 또 하라 그러면 누가 하겠어요. 집어쳐버리죠. 그런데 인문학은 본연이 원래 인문학 자체가 그렇게 다이제스트를 요약 정리 암기하는 것이 아닐 뿐더러 그것에 접근하는 방식도 그것을 넘어설 때 비로소 열릴 수 있는 문이고 만날 수 있는 관계라는 점에서 다른 식의 접근이 필요하겠다. 그런 입문서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에 이 책을 쓰게 됐습니다. 사실은 인문학이
먹고 사는 문제에 직접적으로 아주 긴밀하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먹고 사는 문제에만 우리가 심혈을 기울인다면 우리가 인간임을 스스로 주장할 이유도 그리 크진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옆에 비교 그림으로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을 같이 올려놨는데요. 인간이 인간인 이유 중에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생각하는 존재라는 거잖아요. 세상에 대해서 또한 스스로에 대해서 통찰하고 성찰하고 반성하고 그래서 어떤 새로운 경로를 모색하고 이런 게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정신적 존재로서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즉 정신 하나가 인간을 규정하는 건 아니지만 중요한 몇몇 기준 중에 하나로 인간의 정신과 생각이 들어가는 것은 분명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인문학적 사유, 정신적 사유를 중단하거나 도외시하거나 소홀히 한다는 것은 그만큼 먹고 사는 문제만 몰두한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동물과 어떤 점에서 구별이 가느냐 해서 우리는 별로 대답할 말이 많지 않다. 그런 점에서 여전한 중요성을 지니는 것이고요. 그래서 어떤 인문서여야 하는가와 관련해서 크게 두세 가지 원칙을 잡았었어요. 하나는 일상의 삶에 밀착하는 방식이어야 된다. 학문이란 게요, 인간의 일상의 삶에서 행복을 주지 못한다면 그 학문이 필요한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인간이 살아가는데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학문이 필요한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인문학도 그런 목적에 복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고 그렇게 사용되는 것이 전 맞다고 보고요. 그래서 인문학이, 특히 인문학 입문서는 그것이 다루는 소재와 주제가 일상에서 우리가 흔히 접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방식이어야 된다. 그리고 그런 방식으로 입문서를 써야 된다. 즉 학문의 체계를 통해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을 통해서 접근하는 그런 방식이 된다는 것이었고요. 또 하나는 인문학과 만난다는 건요, 주요 내용을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개념을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문학적으로 생각하는 방법을 습득하는 과정이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었어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인문학적인 생각의 깊이를 더 깊게 만들고 그 사유의 지평을 확장하느냐, 그 책을 읽어가는 과정에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인문서가 만들어져야 된다. 그래서 그런 책을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이 책에서 영화, 우리가 흔히 일상에서 접하는 영화, 드라마, 다큐멘터리 혹은 뭐 사진 혹은 연극, 뭐 미술작품, 뭐 이런 그 문화적인 소재들을 통해서 쉽고 친근하게 접하면서 조금씩 생각의 폭을 넓혀나가고 심화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차례로 만들어 봤고요. 일단 차례를 보더라도요, 첫 번째, 전 이제 상상력이 인문학의 출발점이다, 첫걸음이다, 이렇게 했는데요. 사실은 상상력이 없다면은 새로운 생각이 필요가 없어요. 뭔가 상상력이라는 건 과거의 관성이라든가 질서와는 다른 뭐 새로운 그 무엇에 대한 생각인 거잖아요. 인문학도 마찬가지로 과거의 것을 그냥 반복해서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새로운 생각을 자극하고 새롭게 펼쳐나갈 수 있는 물꼬를 트고 이런 데서 시작되고 그래야지만 인문학이 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상상력이 어떻게 인문학과 연결될 수 있는가에서 출발하고자 했고요. 나머지 주제들도요, 먼저 나를 돌아보는 시간, 인간 자신, 나 자신에 대한 궁금함이 가장 첫 번째잖아요. 나는 누구이고, 나는 왜 이렇게 행동하고, 왜 이렇게 결정하는지, 바로 그런 문제들부터 출발해서, 그 다음에 생활의 문제, 삶, 그리고 그 일상 속에서 행복과 인문학이 어떤 연관관계를 맺는지를 찾아보고자 했어요. 그리고 사람은 또 사회적으로 살아가면서 수많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잖아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있고, 또 친구 관계가 있고, 또 일과 연관된 어떤 직장 관계가 있고, 또 그것보다 폭넓은 사회적 관계들이 있고, 뭐 이런 공적 사적인 여러 관계들 속에서 살아가는데 그 관계 속에서 인문학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인문학적 통찰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했어요. 마지막으로 또 사람은 인생의 많은 부분을 직장 생활을 하죠. 일을 하면서 살아가죠. 생계를 위해서요. 또 혹은 자기 실현을 위해서 일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과 나, 또
경제적인 측면에서 돈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 나아가서는 또 하나 빠질 수 없는 것이 인간이 일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닌 이상 여가와 놀이 뭐 이런 것들도 중요한 영역이잖아요. 그것에 대한 인문학적 통찰까지 담아서 우리 일상과 이렇게 밀착하는 방식으로 또 풀어나가는 방식도 그런 인문학적으로 생각하기를 넓혀나가는 방식으로 구성을 했었습니다. 뭐 그 내용 중에 아주 일부분 내용, 아주 작은 부분 하나만 가지고 한번 살펴볼게요. 예를 들어서요. 제가 자료 사진으로 셰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사진을 올려놨어요. 그 장면은 우리에게 아주 유명한 배우죠. 알파치노가 베니스의 상인의 그 고리대금업자 주인공 샤일록으로 분장한 장면이에요. 그래서 뭔가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자기 얘기를 막 펼치는 그 스틸 컷을 제가 올려놨고요. 실제 셰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에서 이 샤일록이 하는 대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식 작업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중에 야곱이 나뭇가지를 암컷 눈앞에 꽂았죠. 그때 벤 새끼들이 전부 반점이 있었기 때문에 몽땅 야곱의 것이 됐단 말씀이야. 이게 바로 돈 버는 방법이죠. 야곱은 하늘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이득을 보는 건 축복이란 말이에요. 훔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야. 전 돈도 새끼를 낳게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야곱이라는 사람이 꾀를 내서, 물론 이제 실제, 현실에서 그렇게 되진 않는데, 생식 작업을 하고 있는, 양 앞에다가 나뭇가지를 이렇게 꽂아놨다 이거예요. 암컷의 앞에다. 그랬더니, 벤 새끼들의 점이 생겼다. 에이, 과학적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이제 과거에는 그런 미신적인 생각이 있었으니까, 어쨌든 간에, 그래서 표시를 했다는 거죠, 표시. 그래서 사적인 소유. 그러니까 내 양을 구별해내서 내 돈을 불리고 내 재산을 불리는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부자가 됐다는 거죠. 성경에는 그것을 축복으로 얘기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양의 새끼를 늘려서 자기의 재산을 불리는 것이 신의 축복이었듯이 나는 돈도 새끼를 베게 한다. 양만이 아니라 돈도 새끼를 벨 수 있다. 돈놀이 말하는 거죠. 돈으로 돈 버는 거. 고리대금이 바로 그거죠. 이자를 통해서 돈을 불리는 것, 그것도 신의 축복이다. 그러면 기준은 딱 하나밖에 없다 이거예요. 훔치는 것만 아니라면 말씀이야 그랬으니까 범죄만 아니라면 모든 이윤 획득은 정당하다. 도덕적으로 정당하다. 그래서 범죄를 제의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획득하는 거, 돈을 버는 거, 이게 뭐가 잘못이냐. 그런데도 왜 사람들은 고리대금업자라고 나를 조롱하거나 비판하거나 이러느냐. 그거 잘못이다라고 스스로의 직업과 이윤추구 활동을, 무지막지한 이윤추구 활동을 정당화하는 거죠. 그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결국은 그 돈을 꿔갔던 또 다른 주인공의 가슴에서 1파운드의 살을 베내고자 하는 그런 악독한 짓까지도 서슴없이 저지르잖아요. 그 사람에 대한 불만으로 살을 1파운드를 베어내겠다. 그렇게 약조하지 않았냐. 이렇게 하니까 이제 판사가 1파운드에서 조금만 더 벗어나도 당신은 중죄를 면치 못할 것이다. 결국은 그걸 실행할 수 없죠. 1파운드에서 더도 덜도 안 되게 살을 베어낼 방법이 어디 있겠어요. 베어내고 나서 재서 더 베던가 덜 베던가 뭐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결국 그래서 이 샤일록이 자신의 재산까지도 전부 다 빼앗기게 되는 거로 귀결이 되는 그 유명한 이야기 있잖아요. 자, 그런데요. 우리는 이 베니스의 상인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인문학이 왜 필요한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얘기에서는 경제행위에는 도덕이나 이런 인문학적인 사유가 끼어들 틈이 없는 거잖아요. 샤일록의 생각에서는요. 범죄만 아니면 모든 것은 정당하다. 근데 우리는 경제윤리라는 말을 쓰죠. 경제행위에도 비정한 이윤의 논리만 있는 게 아니라 윤리의 영역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흔히 가장 인기 있는 학문으로
특히 이제 사회적으로 성공하는데 가장 인기 있는 학문으로 꼽는 것이 경영학, 법학, 뭐 의학 이런 걸 꼽잖아요. 그래서 문이과 학생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게 경영대, 의대, 뭐 법대 뭐 이런 데잖아요. 지금은 로스쿨로 바뀌긴 했지만 그런데 그런 성공을 뒷받침하는 그런 학문 분야도 사실은 각각의 윤리 영역이 있어요. 경영학은 경영윤리 영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법학도 법윤리가 있잖아요. 의학도 의료윤리가 있잖아요. 법학이든 경영학이든 의학이든 공통적인 건 뭐냐면 인간을 다루는 학문이라는 거예요. 아니 무슨 강아지나 돼지를 재판하는 거 아니잖아요. 의학이 사람을 고치는 거잖아요. 경영도 결국은 사람을 어떻게 조직하고 일을 시키고 또 새롭게 전망을 열어서 더 많은 이윤을 획득하느냐 문제잖아요. 그것 없이 혼자서 하는 경영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영역엔 다 윤리적 영역이 접목이 돼요. 윤리는 인문학의 가장 핵심 분야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는데 샤일록의 이러한 태도에는 윤리가 들어갈 틈이 없어요. 한 뼘도. 결국 윤리가 사라진 이런 돈 이윤 추구라는 것은 아주 비인간적인 기술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우리가 이 벤시의 상인을 한번 읽어볼 만한 내용이듯이 마찬가지로 현대 경영에서도 인문학적인 어떤 윤리에 접근 없이는 어떤 제대로 된 균형을 잡을 수가 없다라는 점에서 인문학의 상실은요, 곧 학문의 상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죠. 인문학의 부재는 학문의 부재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경영학에서 경영윤리라는 성격이 빠져버리는 순간 남는 건 경영기술밖에 없죠. 돈 버는 기술만 남는 거지 학문적 성격이 사라져버리는 거죠. 법에서도 이 법철학 영역이 사라져버리는 순간 법기술만 남게 되죠. 법기술. 그리고 법관이 돈 버는 직업으로 전락해버리게 되는 거고요. 의료도 마찬가지죠. 의학도 의료윤리가 빠져버리면 의료를 통해서 돈 버는 기술, 의료 기술만 남게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학문적 성격을 상실하게 되는 거다. 그래서 인문학의 상실은 곧 학문의 상실을 낳는다. 윤리의 상실을 통해서. 그런 점에서 인문학은 아무리 사회가 변화해도 우리가 관심을 갖고 추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학문 영역 중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준다. 자, 이번에는 그러면 일상과 관련해 가지고 그러면은 또 하나의 소재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일상의 소재 한번 꼽아 볼까요? 가장 친숙한 일상의 소재 그러면 아무래도 주제 그러면 가족 관계일 거예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자라날 때까지 성인이 되어서도 끊임없이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가족이잖아요. 지금 가족이 도대체 뭐 생각할 게 있느냐 싶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가족 그러면은 부모와 자식 관계, 또 형제들 간의 관계, 특히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그러면은 그건 주어진 거고 사랑하면 되는 거고 사랑하고 있고 그런데 거기에 인문학이 껴들 여지가 뭐가 있느냐. 근데 현실을 보면 전혀 그렇진 않죠. 그러면은 부모와 자식 사이에 불화라든가 갈등이라든가 충돌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왜 생기겠어요? 뭔가 사랑과는 다른 요소들이 가족관계 내 부모와 자식관계 내에 상당히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생겨나는 거잖아요. 당장 우리가 집안에서 보더라도요. 초등학교 고학년만 돼도 부모와 자식 사이의 충돌이 점점 심해져요. 그리고 우리 흔히 중2병이라 그러죠. 그래서 그 충돌이 좀 더 격화되는 방식으로 나타나죠. 만약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그저 당연한 것으로만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반성적 통찰이 없다면은 우리는 그런 부모와 자식 사이의 갈등과 충돌을 이해할 기회를 스스로 버려버리는 거고요. 그렇다면 해결할 기회도 사라져버리는 거고 왜곡된 상태가 방치되겠죠. 그리고 이제 에리 프롬이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한 이 인문학적 통찰을 보더라도 우리가 부모와 자식 관계를 한번 다시금 반추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얼마나 넓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볼게요. 소유 양식으로서의 사랑은 대상을 제한, 감금, 통제한다. 목을 조르고 질식시키며 죽이는 행위다. 자식을 진정 사랑하는 부모가 정말 얼마나 되는지는 여전한 의문이다. 에리 프롬이 보기에요.
정말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는 별로 없다는 거예요. 소수라는 거예요. 다수는 자식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여기지만 그것은 진정한 사랑, 즉 존재로서의 사랑이 아니라 자식을 내 거라고 소유하는 그런 소유의식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소유의식으로서의 사랑은, 원래 사랑이라는 거는 서로의 생명력을 증가시키는 거여야 되잖아요. 존중하고 오히려 기쁨을 느끼게 하는 것이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 소유로서의 자식 사랑은 그 자식을 감금하고 통제하고 오히려 생명력을 죽여나가는 과정이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흉측해 보이는데요. 이렇게 일상의 아주 친삭한 주제를 우리 한번 겪는 것과 연관시켜서 보자고요. 그래서 조금씩 인문학적으로 한번 생각의 폭을 넓혀나가는 걸 한번 해보자고요. 교육과 관련해서 한번 보면요. 우리나라 초등학생들이 얼마나 여가 시간을, 자기 시간을 가질까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조사 결과에 의하면요. 초등학생 하루 여가 시간이요 3시간에 불과해요. 공부 시간은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 말고 공부 시간이 6, 7시간에 이르는 데다가 여가 시간이, 그러니까 잠자는 시간, 학교에서 공부 시간 뺀 나머지 시간 중에 여가 시간이 평균 3시간에 불과해요. 그럼 평균이잖아요. 그 중에 25%는요, 초등학생 중에 25%는 여가 시간이 1시간에 불과해요. 초등학생인데 놀 시간이 1시간밖에 없는 애들이 4명 중에 1명이에요. 그리고 3시간밖에 못 놀아요. 잠자는 시간 빼고. 그런데 이거는요, 고등학교 입시생하고 비슷한 시간이에요. 여가 시간이. 우리나라가 입시지옥으로 불리잖아요. 입시지옥으로 불린다는 건 그만큼 고통 속에서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중학생도 아니고 초등학생이 입시생과 거의 같은 정도로 여가 시간이 적어요. 그럼 이건 거의 학대에 가깝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설문조사의 또 다른 항목이에요. 만족도 조사예요. 초등학생들은 도대체 그런 상황에 만족하느냐를 물어봤더니 압도적 다수는 전혀 충분하지 않다. 그 정도의 여가 시간은 전혀 충분하지 않다. 불만이다. 이런 답변이었어요. 그런데 다수의 부모는 그 정도면 충분하다 했어요. 그럼 우리나라 부모들이 자식이 하루에 1시간, 2시간, 3시간 정도의 초등학생들이 여가만 있으면 된다. 나머지는 공부만 해야 된다. 이런 거를 상식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거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학대에 가깝다. 그리고 꼼짝 못하는 거잖아요. 그 공부하는 공간에서 못 움직이게 하는 거잖아요. 막 그 차로 데리고 다니면서까지 그 학원이란 공간 안에 사실은 가둬놓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에리 프롬의 말이 과장이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대상을 제한하고 감금하고 통제한다. 그런 면이 다분한 거죠. 한 사례만 보더라도 그런 면이 있는 거고요. 자, 그런 면에서 자식을 그 존재 자체로 존중하고 그들의 하고 싶어 하는 건지 뭔지를 보장해주고, 그게 바로 존중일 텐데, 정말 그 자기 자녀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을 이루어주고 존중해주는 방식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자식에게 요구하는 그런 점에서 소유의식으로서의 사랑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인문학적 통찰이 있을 때 우리 사회에서 부모-자식 관계가 과연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비정상이라면 어떤 점에서 그러한지, 어떤 점을 넘어서고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 그럼 나는 그럼 어떤 것을 반성적으로 되돌아봐야 되는지가 나오는 거잖아요. 바로 거기에 인문학이 개입하는 거죠. 인문학적 통찰이 개입하는 거죠. 그리고 이걸 사회적으로 넓힐 수도 있어요. 제가 배경 사진으로 유명한 영화죠. 영화 테이큰 2를 실어놨는데요. 미국 헐리우드 영화를 보면요, 재난 영화든 범죄 영화든 무슨 영화든 간에요, 특별하게 유난할 정도로 부모의 자식 사랑 얘기가 껴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 영화만 하더라도 테러 단체에서 딸을 납치하고 납치된 딸을 구하는 과정,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혹은 재난 영화도 그 재난 상황에 처해 있는 자식을 아버지가 구하는 과정, 엄마가 구하는 과정, 이렇게 해야 흥행에 성공을 해요. 미국이 조금 더 그런 게 유난스러운 편이에요. 대통령 선거나 뭐 이런 선거 과정에서도요, 특별히 강조하는 게 가족의 가치를 많이 강조해요.
그러면 이건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미국은 이민자들의 나라잖아요. 원주민들을 죽이거나 몰아내고 유럽 각지로부터 혹은 아프리카로부터 노예를 끌고 와가지고 이민자로 형성된 나라가 바로 아메리카, 미국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사회적인 결속이라는 것이 자연스러운 공동체로부터 나온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묶어내기 위한 국가 유지를 위해서도 뭔가 이데올로기화할 게 필요했는데 거기에 가장 적합한 것이 바로 가족이라는 가치였던 거죠. 그래서 가족이라는 가치가 사회적으로 미국이라는 사회에서 하나의 이데올로기화된 도구화된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 그런 것을 또 보여주는 것이 헐리우드 영화 속에서 이런 특징들이 아닐까라는 점에서 가족이라는 것이 사회 속에서 어떻게 다르게 다루어지는지, 어떤 점이 서로 다르게 부각되는지도 우리가 사회적으로 한번 인문학적으로 통찰해 볼 수 있는 여지가 넓은 거죠. 라이트 밀즈는 사회학적 상상력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회학적 상상력은 가장 생산적인 자의식이다. 한정된 생활궤도 안에서만 사고했던 사람들이 친숙한 잠에서 갑자기 깨어난 느낌을 받는다. 건전한 듯했던 지난날의 결정이 우둔한 심성의 소산으로 다가온다. 이 상상력이라는 것이 인문학이든 사회학이든 이런 학문의 출발점이 된다. 거기서 비로소 새로운 생각이 태어난다는 거죠. 상상력이 없다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성과 통념 안에서 살아간다는 거거든요. 새로운 발상이라는 게 없다는 거거든요. 그런 새로운 발상이 없으면 암기만 하면 되죠. 과거의 것을 그냥 외우기만 하고 그 규칙에 따라 살아가기만 하면 되죠. 그렇다면 인문학은 필요 없겠죠. 인문학이 필요로 되는 지점은 새로움이 필요로 되는 지점, 과거에 대한 반성이 필요로 되는 지점에서 인문학은 출발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첫 단추가 바로 상상력이라는 거죠. 질문을 던지고 새롭게 생각의 나래를 펴고, 그래서 인문학이 어떻게 상상력과 같이 나아가는지를 한편 살펴보고자 했던 책이 이 책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그런 상상력을 가로막는 수많은 적들이 있죠. 제가 그림으로 실어놨지만 먼저 대중매체에 중독되어 살아가잖아요. TV 중독이 대표적인데요. TV는 우리가 바보상자라고 해요. 왜냐하면 그 영상이 주는 흡입력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다른 생각을 못하게 만들죠. 우리가 드라마 같은 거 보면서 한번 보기 시작하면 빠져들어가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게 바로 그 영상의 흡입력이죠. 생각을 못하게 만들죠. 또 하나는 스마트폰 중독, SNS 중독이 대표적일 텐데요.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스마트폰에서의 대화라든가 혹은 SNS가 자기 연민이라든가 자기 감정의 배출구 역할을 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뭔가 자신과 세상에 대한 심도 깊은 통찰보다는 생각보다는 그냥 감정 배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라는 점에서 인문학적 사유를 가로막는 경우들이 꽤 자주 발생된다.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이 아니라 SNS나 스마트폰이 그런 경우들이 많이 발생한다는 말씀이고요. 또 그 노트북, 그 컴퓨터 화면에 머리를 박을 정도로 일중독에 빠져 있는 것. 즉 직업이 인생이 돼버리고 먹고 사는 것이 인간의 삶이 돼버리는, 그래서 정신적이고 뭔가 사고하는 삶이 사라져버리는 이런 현상도 나타나고요. 마지막 그림은 신용카드죠. 소비 중독. 더 많은 소비가 인생의 행복이라는 생각으로 평생을 살아가는 것. 거기에는 또 마찬가지로 뭔가 반성이 끼어들 자리가 없어요. 그런 점에서 현실에서는 이렇듯이 수많은 중독 현상이 인문학적 상상력을 가로막는 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넘어설지를 고민하는 것, 자기 스스로 인문학에 접근하고 출발을 하려면 무엇을 조절하고 무엇을 정리해야 되는지를 같이 고민해 보는 것이 필요되는 거죠. 자, 오늘 저는 인문학이 처음인데요라는 최근 개정판을 냈던 제 책으로 여러분과 만났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른 질책으로 또 만나겠습니다. 구독과 추천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